제가 사전 조사를 살짝 해봤습니다. 현장은 꼭 가봐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골이라서 아이돌 봄이가 갈 수가 없다. 그 현수막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었죠. 제가 보면 재난은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 모토가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제 도의원이거든요. 그 모토처럼 제가 더 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자영 의원님. 네. 그럼 혹시 지역구가 어디죠? 저는 용인 제4선거구 기흥구의 부가일동, 상가일동이 지역구입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네. 살짝 해봤습니다. 예. 이름 전자영, 전자영이에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겸손하죠. 예. 별명 경기도의회 전도연이에요. 예, 맞아요. 누가 지어주신 거죠? 제가 스스로.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예전부터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 제가 화장을 잘 못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는데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보면 굉장히 수수하죠. 수수하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 경기도의회 동료분들은 이 별명을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0.1초 비슷하다? 0.1초, 그래도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네. 자, 인생 철학. 그런 거예요. 그냥 사소하게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정치하면서도 계속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삶을 길게 봤을 때에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없죠. 네, 마지막에는.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 이렇게 내려놓는 거를 연습하고 이렇게 몸에 익히자, 또 마음에 익히자,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뭐 버리신 게 뭐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은 분이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갔을 때, 네. 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었는데, 그건 역시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죠. 네.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용인 지역에 네, 신문 기자 출신이시던데요? 기자 출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취재부장으로 또 계셨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IMF 직후에 대학을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때 경제적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2002년에 졸업을 했는데 어디 딱히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자격증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어학연수를 가보지도 못했고 막 그렇다고 대학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학고사를 했었어요. 대학에서 이제 그때 그냥 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글 좀 쓰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면 좋죠. 네, 그 이사 안 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월급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역 언론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급여도 굉장히 적고 기자도 적고 그런데 그때는 재밌었던 게 보도 자료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취재거리가 있으면 다 발로 뛰어서 취재하고 당사자도 만나야 되고 주변 사람 취재해야 되고 현장은 꼭 가봐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신문에서 일을 계속 했는데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년 가까이 이제 지역신문에서 있으면서 취재부장까지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죠.
거기서 뭐 배운 게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죠? 지금 정치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정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용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과거, 현재를 잘 잘 알고 알고.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자 경력이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밑거름이나 다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치에 딱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는 좀 쉬었어요. 뭘 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2018년도에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네. 때예요. 저는 선출직, 그러니까 지역구 선출직은 아니었고 비례로. 비례로. 예, 용인 시의원 비례로 해서 청년으로 해서 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례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뭐 마음속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 시의원해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바꿔야 된다? 막 뭐 이런 이런 거? 게 한 일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뭔가요? 그게?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다닐 때였는데 맞벌이 하잖아요. 애는 어리고 애가 2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결혼하면서 시댁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좀 시골이었어요, 집이. 아이는 막 이렇게 또 신랑이 보고 있고 또 뭐 오면 또 저녁해야 되고 뭐 이런 바쁜 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제가. 아이돌 부분 신청. 시청에다가 이걸 좀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췄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골이라서 아이돌 봄이가 갈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아이 때문에 또 이사를 나가야 되고. 근데 이사를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현수막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었죠.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들을 내고 그런 것 제도를 만들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의회나 도의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네요. 단체장은 내가 이것을 공약으로 냈을 때 이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니까 정책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우려는 없나? 이런 단점은 없나? 이거 살펴볼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의원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주고 의회로 보낸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네. 우리 의원님과 함께 고향 용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퀴즈를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맞추는 방식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퀴즈를 한번 좀 내주시겠어요, 의원님께서? 네. 자, 용인은 전국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인구수가 네. 몇 번째로 많을까요? 힌트. 네. 특례시거든요, 용인은. 용인 특례시? 네. 그럼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곧 가장 많아질 것 같아요. 곧? 네. 그러면 2위. 예, 맞았어요. 특례시 100만 명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던데 그 인구 수가. 네네. 최근에 인구가 110만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120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반도체 산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이 있어서 조만간 또 120만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또 내주세요. 네. 기흥구는 총 22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흥 한가운데 위치한 동은 어디일까요? 힌트. 네. 제 지역구 중에 하나. 구갈동. 오, 맞췄어요. 구도심이 중심이었으니까. 네, 구갈동이 기흥구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문제 저 다 맞췄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어쨌든. 자기 해석법이니까 다 맞췄다고 봐야죠. 아니, 제가 여태까지 의원님들 만나서는 다 못 맞췄거든요. 근데 저도 요령이 좀 생긴 것 같네요. 아, 그러게요. 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자, 이제 의회 입성한 지 그러면 이제 2년이 됐어요. 그죠? 네. 대표 발의하신 안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네. 개정 조례안. 일부가 아니라 전부. 네.
조금 미흡했나 봐요, 많이. 그렇죠. 이제 정부 개정을 하신 거 보면은. 저희가 사회재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말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재난에 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소명을 다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특히나 관공서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대규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날 어디 대규모로 이렇게 모인다든지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최소한의 그래도 안전장치들은 다 마련을 해놔야 된다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죠. 자, 그리고 전국 최초로 네. 디지털 재난 대응 예. 조례안을 또 발의하셨네요. 네.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먹통돼가지고 예. 한번 되게 불편했던 적 예. 있으시죠? 이것도 새로운 재난의 형태인 거죠. 디지털 재난. 왜냐면 우리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환한 데서 있다가 불이 확 꺼지는 네. 거예요. 왜 꺼지지? 그런 사이에 뭔가 막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불이 뚝 터졌는데 피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없죠. 거죠. 이런 현상이랑 비슷한 건데 이 조례도 이제 제가 만들면서 정말 이것도 사회 재난의 일종이거든요. 제가 보면 재난은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피해자이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들. 근데 이런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카카오톡이 왜 안 되지?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게 이 디지털 재난지원조례. 예. 예. 지금 2년 동안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는 어디 좀 욕심나는 상임위? 네. 어디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있죠. 어디예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아이가 4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어요. 뭐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나는 대상이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요하게 했던 시의원 때 했던 게 안심통학버스라고 있어요. 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는 경우에 버스 타지 않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등하교할 수 있는 그거를 전국에서 진짜 거의 처음으로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시의원 이미 때. 예. 시행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시행을 한 이제 3년 이상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하고 그러면? 있어요.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또 나왔거든요. 파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통학순환버스라고 해서 중고생들 이제 중고생들은 그 학군이 넓어요.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아침에 등교하고 또 버스 타고 하교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그 버스를 놓치거나 또는 버스에 너무 많은 인원이 타면 또 못 타거든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등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용인에서 좀 도입하려고 지금 또 7월 22일 날 제가 토론회를 아직 용인에서는 그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아직 시행이 안 됐구나. 네, 그러니까 용인에서 안심통학버스를 하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돼서 파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통학순환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같이 용인에다가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용인에서는 네. 어느 지역을 도나요, 그 버스가? 어느 지역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사전에 원거리 통학하거나 위험한 통학. 네. 예를 들면 도심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아파트 짓고 그러면 공사를 네. 하잖아요, 주변이. 그럴 때 학교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버스 운영비를 주죠. 운영비를. 그래서 계약을 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은 이미 뭐 38개 정도가 이미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이런 거는 잘 알리셔야겠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중고생들도
원거리 배정돼도 걱정 없이 지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정책을 용인해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목표는 꼭 우리 내년도에는 이렇게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없게 해보자. 그거를 지금 그러면 몇 분하고 같이 하세요? 아니, 일단 제가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안심통학버스 했던 그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죠. 의원님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음에 그리고 당선되실 것 같은데.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디예요?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이 인구가 많아서 학교가 과밀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네. 폐교하는 학교도 있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만큼 학교를 폐교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학교를 폐교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그 혜택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도심에도 특히 제 지역구에도 과밀인 학교가 있고 가소인 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요. 근데 이들 학교만의 특색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잘 챙겨보고 싶고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전에 그 수요자 위주의 그 정책을 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 이 기자 때부터 그런 취지를 갖고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정책의 멋을 빼라. 멋을 빼라. 네.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 굉장히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정책에도 멋을 내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멋을 내는 정책은 마치 이름만 보면 좋은 것 그럴싸해. 같지만 그 아까 아이돌봄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정책 수요자는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용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 설계가 돼야 되고 이게 설계가 만약에 부실하다 하면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고 혹시 설계 변경 같은 거 하듯이 보완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더 보완해 나가는 거 그런 목소리 내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역 주민들 중요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용인은 주거단지 이미지가 강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처인구에 한 곳이 있고 이 기흥구나 수진구에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골목 상권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가들이 워낙에 이제 자주 또 바뀌고 폐업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가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상점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골목 상권들이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좀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로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 지역구만 예를 들면 구갈동에는 구갈 상점가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가 구청 앞이라 굉장히 주차 문제가 또 심각해요. 그래갖고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이 주차장 짓는 것까지 이제 선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이제 주력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되게 이렇게 약간 오래된 동네 이미지가 있는데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점과 또 우리 경기 뮤지엄 파크 이런 연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점가 연합회, 그러니까 골목 상권들이 주시는 하나의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더 주력할 계획에 있고 우리 골목 상권들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통큰 세일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더 관심 갖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공약 내용 중에 네. 상갈 생태문화 벨트에 대한 내용을 보셨대요. 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네. 상갈동이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신대요. 네. 어떤 계획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말 상갈동이 기흥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기도의 문화 시설이 집중이 되어 돼 있어요. 있어요. 경기 뮤지엄 그리고 잘 파크. 발전돼 있고. 네. 근데 그 주변이 환경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뮤지엄 파크는 뮤지엄 파크대로, 우리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그런데 뮤지엄 파크 뒤쪽에 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벨트로 연결을 하는데 생태 환경 벨트라는 게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수건이 있는 게 뮤지엄 파크와 우리 상갈동과 연결되는 진입로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진입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뮤지엄 파크에서 그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그 노약자든 유모차를 끌고 가든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해결을 해서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는 그렇게 연결해서 올라갔는데 요즘 맨발길이 엄청 유행이고, 황토길이요? 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비를 좀 확보를 했어요, 특조금을.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 말이면 이제 조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길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그 숲을 가꾸는 또 시민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꽃도 좀 심고 이럴 수 있는 걸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하나의 좀 섹터로 보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작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아마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건 좀 큰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지역 주요 현안 중에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최근에 6월 19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청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2년 도의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사실 이 용인 서부 소방서 개청인데요. 저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어디가 됐든 우리 소방서가 인구가 지금 110만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소방 수요가 1위예요. 네. 그런데 소방서가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도의회에 왔을 때도. 그래서 제가 안행이니까 이 서부 소방서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작년 3월에 이제 조정 질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계속 챙겨봤거든요. 근데 청사를 짓는 데만 한 5년이 걸려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래서 임대청사를 얻어서 지금 서부 소방서를 만들었고, 정말 서부 소방서 개청식 날 박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는데, 이 용인 서부 소방서는 저 혼자 해낸 게 아니라 우리 그 용인의 소방관들, 그다음 소방서장님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 의용소방대가 가장 많아요. 대원들이. 그러니까 소방을 좀 보조하고 같이 협력하는 민간단체인데, 거기서도 계속 끊임없이 간담회를 하고 우리 서부 소방서 필요하다라고 요청해줘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좀? 기흥역이 가장 크거든요. 구갈동 안에서도.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를 안 지었어요. 6,800가구가 들어오는데. 왜 학교를 안 지었을까요? 그건 저에게 물어보면 안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짓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런데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네.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워낙에 이제 민원이 심각해갖고 4호에 지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58개 학급이에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또. 58개 학교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중학교가 필요한데 지금 중학교가 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딴 지역으로 딴 동네로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딴 동네로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도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거, 호소하는 거,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 여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적으로 빨리 이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불균형이네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딴 동네 갔다가 고등학교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제 더 넓은 학군이니까 네. 고등학교 수요는 크진 않죠.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중학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협업이에요. 서로를 설득시키는 어떤 과정이고 강하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 생활하셔서 그런 게 좀 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될 때까지 해보는 계속.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보다가 어느 순간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하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면 표결로 가서 지더라도 한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결단을 하죠. 해오신 것들을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다 어려웠습니다. 세 개. 그래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 왜 이렇게 내 조례는 쉬운 조례가 없을까? 근데 의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랄까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2년 의정활동 2년 했고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제가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한 발 한 발 또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모토가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예, 도의원이거든요. 그 모토처럼 제가 더 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열심히 지금처럼 똑소리 나게 의정 활동해 주시고 또 상갈동, 부갈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